자,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그 이재명을 구해줬다고 그럴까? 유창훈 판사. 네네. 그래서 그 연수원가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유창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집사람하고 유창훈 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아, 동기요. 그럼 정 변호사님보다 몇 개 아래입니까? 그런데 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사법시험 같이 봤다가 네. 저희 집사람 붙고 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1차, 2차 같이 돼가지고 유창훈 부장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연수원 기수가 한 해 빨라요. 하나 빠르구나. 하나 빨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법시험 같이 봤으니까 네. 그다음 대충 뭐 누가 보는지 아니까 네. 그다음 또 거기에다가 저는 안 됐지만 저희 집사람은 연수원 다녔으니까 네. 연수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뭐 아주 잘한다든지 그치, 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렇게 뭐 이렇게 목소리가 높다든지 네. 뭐 하다못해 아주 이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렇지, 뭐 키가 크다든지 네. 유창훈 부장은 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림동 같은 데서 공부할 때 보면 사실 붙기 전에도 같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학원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뭐 독서실도 같이 다니고 그렇지. 예. 그럼 할 거 없으니까 맨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다 가다 이게 그 본다고요. 예. 그럼 아 저런 애도 있구나. 뭐 쟤는 공부 잘하게 생겼네. 쟤는 뭐 잘생겼네. 이렇게 딱 되는데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구나. 29기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왜냐하면 시험 같이 쳤는데 그렇지. 저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 이제 됐는데 연수원 1년차, 2년차, 1년 차이니까 같이 볼 기회도 뭐 가끔 있고 그랬는데 유창훈 부장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수석했는지 뭐 누가 뭐 10등 안에 들었는지 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는데 근데 유창훈 부장이 그 저희 그 사법연수원은요. 그 초임이 어딘지를 보면은 연수원에서 몇 등 했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아, 그래. 초임이 어디였죠, 유창훈? 초임이 의정부 지원이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이야기예요. 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중앙에 남는데 네. 뭐 중앙에다가 뭐 동서남북 의정부까지 이제 서울에 서울, 있는 네. 그 법원으로 치니까 네. 성적이 나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커리어를 쭉 봤더니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도 하고 그래서 뭐 나름 그 성실하게 그 제대로 법관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로는 모르지만 뭐 이런저런 커리어를 딱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뭐 판사로서 앞으로 출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대로 된 결정을 판결이 아니고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을 기각 결정. 내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전혀 뜻밖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네. 어디 나가가지고 뭐 이거 뭐 100%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저는 100%라고 말하는 변호사는 좀 사기성이 짙은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뭐 그 우세하다 싶으면 한 70%는 나올 겁니다. 그다음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40%, 30~40%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제가 99%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건 똑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100%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네. 한 1% 정도는 빼고 99%는 기각 결정 당연히 나올 거다. 아, 기각이 아니라 저희 발부 결정이 발부 결정이. 발부 결정이 나올 거다. 네. 라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돌직구 쇼 나가가지고 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한 걸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췄어요, 진짜. 그 저만 맞췄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다른 방송 나갔더니 그 앵커가 정 변호사님 그거 맞추셨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췄다고요.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발부가 됐으면은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발부까지 다 맞춘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걸 그 못 맞추는 바람에 어쨌든 체면을 구겼는데 근데 제가 그날 그 저희 집사람이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방송하고 조세 심판원이 세종시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조세 심판원에 사건이 있어서 거기 이제 출석해가지고 뭐 대충 그 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종시에서 다시 서울 올라오기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전반측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낌이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냐면 빤한 결정인데 이게 이렇게 끌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서훈 뭐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은 새벽에 나오고 늦게 나왔는데 네. 그거랑 이 케이스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다. 글쎄요.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안 봤으면 검찰을 비난했을 거예요. 검사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 기각이 나오냐. 이건 참 검찰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뭐 열심히는 했겠지만 결론은 안 좋으니까 이건 무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비난을 했을 텐데 누가 저한테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142페이지짜리를 보내줘가지고 참고해 보라고. 근데 그런 건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가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모르고 대충 때려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런. 영장 청구서를 잘 썼고요. 잘 썼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담겨져 있고 제가 딱 보니까 설득이 돼요.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도 거기 있었구만요. 그런 내용이 아주 심도 깊게 재미가 있고 설득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99%라고 이야기한 게 안 봤으면 제가 한 70%는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영장 청구서를 보고 제가 설득이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을 했는데 고명하신 판사님들이 당연히 설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각이 나왔는데 기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케이스는 제가 지난번에 박영수 검사장 그 영장 기각 나오고 했을 때 저거 검사들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런 거를 기각을 맞냐라고 했는데 이번 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못 하겠어요. 준비는 다 잘 됐구만.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도 내용이 괜찮았고 내용이 훌륭했어요. 그 정도면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아주 분석적으로 잘 썼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1500페이지, 1600페이지 또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는 교과서라고 하면 1600페이지짜리 참고서를 또 세트로 해가지고 내서 판사님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이 기각을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볼 것도 없이 난 기각이다라고 결정해놓고 마음을 먹고 그냥 떠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뭐 예컨대 이제 어떤 뭐 아주 뭐 예컨대 뭐 김태희나 전지현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까? 뭐 그러면서 제가 막 그 공을 들이고 뭐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 보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검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창훈 부장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니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나는 기각이야 이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각 결정문이 딱 떴잖아요. 892자짜리. 그거 제가 딱 봤어요. 딱 봤는데 892자면 긴 거죠. 왜냐하면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다 이렇게 나오고 간단한데. 그다음에 인용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발부다. 요렇게만 하니까 뭐 이렇게 길게 쓸 건 아닌데 그래도 892자가 뭐 대단하게 긴 겁니까? 200자 원고지 4장 반이잖아요. 900자면은 200자 원고지 4장 반이니까. 그러니까 뭐 A4 용지로 치면 1장 반이나 될까? 짧잖아요. 이렇게 딱 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변호사 뭐 한 20몇 년 하고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문장들에 익숙해 있으니까 법률 문장에 익숙해 있으니까 판결문, 뭐 결정문, 뭐 공소장 이런 거에 제가 준비 서면 이런 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한번 쓱 보면 눈에 탁탁탁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그 문장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창훈 부장이 말을 그냥 비비 꼬아놨어요. 비비 꼬아놔서 몇 번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딱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검찰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틀린 말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기각이 됐을까? 이거는 저 판사가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해놓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유창훈 부장의 892자짜리 그 결정문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 결정문의 내용이 네. 제가 봤을 땐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리에도 맞지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라며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데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이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근데 네가 좀 딸리니까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라고 저 할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그 결정문 본 대다수의 사람이 법조계에 있든 아니면 뭐 네. 그 뭐 교수님이나 뭐 그런 분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더라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좌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론만 가지고 이재명이 이겼다. 한동훈 탄핵해라. 그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러요러한 거니까 구속영장이 잘못된 거 그 이야기를 유창훈 부장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유창훈 부장의 결정문이 잘못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그러면 합니다. 유창훈 부장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유창훈 부장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가장 먼저 유창훈이라는 이름에 따라 붙는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훈이 예컨대 유창훈 부장 정도 커리어면 그 옛날로 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예. 아니면 뭐 법원장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대법관 후보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됐잖아요. 이균용 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사람이 뭐 학교 어디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런데 판사들은 그 커리어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어요. 판결.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옛날에 했는가. 그렇지. 대표적인 판결 10개를 갖다 꼽아봐라. 그 중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거. 유창훈은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유창훈에 대한 인사검증할 때 이번 결정이 갈 건데 이번 결정이 유창훈 하면 생각난 첫 번째 결정문으로 판결문 포함해가지고 딱 올라갈 건데 과연 이것을 자랑스러운 결정문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이제 안고 이런 결정을 한 거는 나는 판사로서 출세는 안 해도 좋다. 나는 정치로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의심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권순일이도 왜 김만배하고 재판 거래했다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네네. 이재명 살려주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재명 살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작업해서 유창훈이 말하자면 움직였다. 그게 돈을 먹었건 아니면 협박을 받았건 아니면 뭐 무슨 자리를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 아주 큰 자리 한다. 뭐를 했든 뭔가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유창훈 부장 개인의 소신일 거 아닌가. 너무 잘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소신이 있다고 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봐주자.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진짜 대법관도 될 수 있다. 지금 대법관이 25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9기면은 4년쯤 뒤면은 대법관 후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이거를 구해준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은해가지고 나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겠고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우려가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뭐 이렇게 또 짤로 돌아다니던데 이번에 영장 기각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20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고개 정도 넘은 거거든요. 앞으로 19번 이상의 고개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끌고 왔지만 대통령 임기가 만약에 내년에 끝난다.
그러면은 20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5고개만 넘으면 된다. 시간상으로. 그럼 5고개 넘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대장동 재판이 9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단식 때문에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언제 시작되냐면 10월 6일부터 시작돼요. 아, 연휴 끝나자마자. 연휴 끝나자마자 대장동 재판 시작이 되는데 네. 대장동 재판은 재판부에서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하도록 했어요. 네. 그 재판장이 결정을 일주일에 2번 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박사님도 그 재판에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어요. 오, 기자는 물론이고. 기자는 물론이고 공개 재판이에요. 네. 그러면 유동규도 나오고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도 나오고 진술자들 증인들 다 나옵니다. 성남시에 뭐 누구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오픈이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대장동, 뭐 백현동, 뭐 쌍방울 해가지고 물적 증거가 있냐고 지금도 민주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기 전에 사건들이 몇 개는 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혐의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7, 8개 되는데 모든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지금 재판이 3개가 있는데 네. 그 3개 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3 곱하기 3은 9개 재판이잖아요. 네. 그 9개 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아야 돼요. 하나라도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끝이니까. 끝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의 재판에 사건이 한 개만 있습니까? 이번에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 3개잖아요. 네. 그다음에 성남FC 대장동 2개잖아요. 공직선거법이니까 그 8개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8개 곱하기 3을 하면은 아이고. 24개의 혐의가 실질적으로 24개 재판을 다 이겨야 되는데 하나라도 돌맞으면 안 되거든요.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검찰은 아주 그 빅엿을 먹었고 여당도 아주 큰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는 사실인데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걸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걸 그 오버컴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회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4일 날 물러났단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대법원장, 요번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합의는 물밑에서 원내대표끼리 했대요. 새로 들어온 이제 홍익표하고. 네네. 그래서 10월 6일인가 네. 뭐 이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통과시키기로요. 했다고는 뭐 기사는 나오는데 쟤네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투표하기로는 합의를 했는데 아, 투표하기로 참 투표하기로. 근데 그때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 아닐까요? 근데 웃으면서 좋게 하기로. 야 이것도 모르지 또 부결시켜 버리면.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이균용 후보자로 어려웠죠. 부결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영장을 기각을 쟤네들은 기분 좋을 시켜놨으니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그 침대 재판하기. 아 침대 재판으로 침대 축구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대장동도 늦추고 백현동도 늦추고 공직선거법도 늦추고 다 늦추는 전략.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니까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그 부결시키는 방법이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윤석열이잖아요. 더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더 센 사람을 확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법원장 후보자로. 그럼 또 부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할 텐데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 이균용 후보자보다 더 강성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 어떡하나 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이 됐으면 그럼 막 화난다 열받는다 해가지고 부결시키는 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아니 구속도 안 됐는데 대법원장까지 이거를 부결을 시켜 이러면 또 민심이 또 폭발하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고, 선거도 있고 보궐선거 하니까 또 그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는 쪽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투표라고 하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와 실질적으로 정교한 여론조사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김명수 대법원하고 지금의 새로운 대법원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말 해도 돼요. 어떤 말 해도 되냐면 검수완박 원복시켜라. 왜냐하면 제가 검사 출신이었으면 그러면 저 사람 저 새끼 검사 출신이니까 진해편 검사 편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검사 해본 적이 서울지검에서 15 두 달 해본 게 전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형사사건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예금보험공사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금융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 환경이나 이런 쪽 일들을 많이 했지 형사사건 그렇게 일 많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수완박의 폐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국회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검수완박은 돌이켜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 맞고 그래야지 이제 범죄 피해자들 서민들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 상관없어요. 거물들은 범털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대신 공소장 써줘요 지금. 그 변호사가 다 알아가지고 다 서면 만들어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면 되게끔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데 범죄 피해자가 서민인 경우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새로운 대법원 새로운 그 체제 하에서는 재판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수사며 이런 것들이 사법 절차가 이전처럼 빨리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로 모든 재판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 못하면 대법원장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누군지 간에 이균용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균용 후보자가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 맞지 말아라. 사퇴해야 돼요. 그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균용 후보자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게 불안해서 왜냐하면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돈봉투 받은 수명의 의원들, 그 다음에 뭐 노웅래 의원, 그 많은 사람들이 검수완박 되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잖아요. 공수처는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체감적으로는요 사건 질질 끌어지고 늘어지는 게 민사는 한 2배 늘어난 것 같고 형사 한 3배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저는 있는. 그런 말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의 기대대로 사법부가 이제 바뀌겠죠.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